저는 사실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들어보게 됐는데 요즘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핫한 분야라고 해요. 합성생물학이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합성생물학은 이제 오랫동안 생명과학이 이제 많이 알려준 그 지식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능이 우수하고 효율도 높은 새로운 생명체나 생물학적 시스템을 철저히 설계하고 이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좀 더 적극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성생물학의 핵심 인프라가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이오 파운드리가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합성생물학에서 핵심 인프라라고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바이오 파운드리가 합성생물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복잡한 생물학적 설계와 실험을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빠르게 반복해서 할 수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도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발견을 더 빨리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껏 강주환입니다. 여러분은 합성생물학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의 주요국들이 첨단 바이오 기술로 주목하고 있는 합성생물학은 생명 시스템을 설계, 제작하는 기술로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합성생물학의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합성생물학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합성생물학 연구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이대희 책임연구원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박사님을 섭외를 하고 나서 살짝 박사님 뒷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YTN 사이언스의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분을 또 요즘과학에 섭외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구뿐만 아니라 합성생물학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좀 활동을 해오셨던 걸로 제가 봤는데 오늘 저희 요즘과학에서도 박사님의 화려한 입담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합성생물학이라는 분야를 처음 들어보게 됐는데 요즘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핫한 분야라고 해요. 합성생물학이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합성생물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해보신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립하는 거는 생명의 기본 요소인 DNA를 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DNA를 조립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생명체의 기능을 더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합성생물학도 이 레고를 조립하듯이 DNA라는 생명의 블록을 조립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미생물이나 식물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합성생물학을 이용하면 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특별한 바다 서식 미생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이 사실 바다에 서식하면서 플라스틱을 먹고 분해해서 지구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 플라스틱을 줄여줄 수 있다면은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성생물학을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기존의 생명과학이나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거 좀 차이점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생명과학은 주로 이제 자연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를 연구하고 그들의 유전 정보를 이해해서 왜 이 생명체가 이러한 대사와 생리적 특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연구 분야라고 하면은요. 생명공학은 이제 이미 생명체에서 일부의 DNA 정보를 편집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생명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합성생물학에 비해서 기존의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합성생물학은 이제 오랫동안 생명과학이 이제 많이 알려준 그 지식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성능이 우수하고 효율도 높은 새로운 생명체나 생물학적 시스템을 철저히 설계하고 이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좀 더 적극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생명과학과 유전공학이
퍼즐 조각을 단순히 맞추는 거라고 하면 합성생물학은 그 조각들을 맞추면서 동시에 조각을 통해서 그림까지 그려내는 야. 요런 학문이라고 볼 수 음.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합성생물학은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형태를 만들어내는 앞으로 미래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은 단지 예시일 뿐이고 이 기술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환경을 보호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새로운 생물을 만든다는 접근 방식이 굉장히 신선하고,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또 찾는 게 요즘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런 거를 또 합성 생물학으로 가능하게끔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학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제가 자연스럽게 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생물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생물학은 우리가 설계한 생물을 실제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 합성생물학의 작동 원리는 기존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에서 볼 수 없었던 공학적인 원리에 바탕을 하고 있어요. 그 공학적인 원리라 하면 설계, 제작, 시험, 학습.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줄여서 앞자만 따서 DBTL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DBTL 사이클이요? 네네. 네.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음. 디자인 단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 즉 설계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로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생물학적 기능을 가진 DNA 서열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도가 하나 그려지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빌드 단계인데요. 빌드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설계도에 따라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설계된 DNA 서열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DNA를 구성하는 염기인 ATGC를 설계도의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씩 다 이어붙이게 되죠. 그러면 설계도에서 제안한 DNA 서열을 전부 다 이어붙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완성된 DNA 조각을 이제 얻게 됩니다. 네네. 여기까지가 이제 빌드이고요. 테스트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설계하고 제작했다고 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기능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는 마치 이제 저희가 어떤 자동차나 이런 기계를 만들게 되면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동을 통해서 충분히 기능을 구현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원하는 설계도대로 모든 기능이 검증이 되면 이제 판매를 하는 것처럼 그 테스트 단계에서 이런 생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험 결과를 분석해서 과거의 생명공학에서는 이제 실패한 거는 이제 버리게 되는데 네네. 합성생물학에서는 실패한 것도 모두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성공한 데이터도 있고 실패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걸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다시 디자인을 할 때 이 런 단계에서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한번 사이클을 돌린다고 해서 저희가 설계한 대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완전히 최적의 최상의 그 설계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설계도가 100개가 나오면 100개를 다 제작을 해보고 100개를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이클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설계도에 따른 기능이 구현이 되면 이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이제 이런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단계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 사이클을 저희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반복하는 속에서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사실 전문가들이 있어서 디자이너는 생명체를 설계하고 실험실에서는 생명공학자들이 이 설계대로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또 데이터 과학자들은 테스트 결과를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을 활발하게 해야 되고 연구도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공통된 팀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합성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DBT의 사이클을 더 많이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팀원분들끼리의 더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이건 갑자기 좀 떠오른 질문인데 이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생물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굉장히 작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그 DNA 서열을 합성하고 또 저희가 이제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패키징 머티리얼만 합성을 해낸다고 하면 네네. 뭐 2주 안에도 어떻게 성공적인 오. DBTI이 돌아가면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네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코딩되어 있는 이 DNA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시간이 천차만별이고요. 또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 수동으로 돌아가느냐, 네네. 자동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도 그 오. 시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바이러스는 아주 간단해서 짧은 시간 안에도 합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사람을 지금 만들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네. 그런데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DNA 염기 서열은 30억 개라고 해요. 네. ATGC가 30억 개가 있는데 네네. 30억 개를 만들려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지금 굳이 뭐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할 수는 없지만 한 10년 이상 걸리지 와, 않을까요? 10년 이상. 그러니까 DBT의 사이클 하나에 10년인 거잖아요. 이게 DNA만 단지 합성한다고 해서 네네. 이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세포가 있어야 되고 그 그쵸. 세포 안에 DNA가 잘 또 이렇게 분열을 해서 딸 세포를 낳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뭐 분화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거는 이제 거의 상상에 가깝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사람과 같은 진핵 생물인 효모 같은 음.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DNA가 굉장히 큽니다. 많이 있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나 한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참여해서 각 국가의 여러 기관들이 또 협력을 통해서 하나의 공통된 새로운 효모의 염색체를 만들자. 이런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이 된 바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효모의 절반의 염색체는 사람이 만든 염색체로 대체된 효모가 이미 발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그걸 완성시켜서 완전히 100% 사람이 만든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효모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효모 정도면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효모 정도도 이제 전 세계가 총출동해가지고 네, 그렇죠.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기술 개발 수준이랑 속도가 워낙 빠르게 네네. 진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효모를 했던 연구보다는 앞으로 하는 연구는 훨씬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서 앞서 대답해 주신 거에 또 연장이 되는 사실 조금 엉뚱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분류학에 따라서 생물에 이름을 붙이게 되잖아요. 합성 생물학에서도 기존엔 없던 새로운 생물을 만들게 되면은 이름을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름을 붙여주는 규칙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아직까지 합성 생물학에서 새로 만들어진 생물의 이름을 붙이는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진화 등을 바탕으로 하는 생물 분류 체계가 있다 보니 이를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생명체들은 전통적인 분류학의 범주를 넘어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기능을 반영하는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환경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이라면 이제 그 기능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좀 창의적이고 때로는 이제 좀 유머러스한 이름도 나올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분류학에서도 쓰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네네. 우리나라 독도에서 이제 발견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도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스피시즈 이름은 뭐 독도엔시스 뭐 이런 식으로 지을 수도 있고 또 뭐 김치에서 유래한 미생물은 김치아이 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좀 재미있으면서도 흥미로운 방법을 하는 것도 있겠고, 합성생물학에서 정말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좀 SF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좀 그런 이름을 지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서서 박사님이 창의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치에서 발견된 게 김치시스 조금
창의성이 좀 아쉬운 것 같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이름으로 또 충분히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또 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네. 이것도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진짜 계속 질문이 나오게 되네요. 네. 이제 SF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실험실에 있던 생물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이제 뭐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뭐 사람을 공격하고 뭐 이런 경우가 영화로 이제 뭐 제작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합성생물학은 기존에 없던 생물이다 보니까 외부로 유출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 좀 예측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이제 사전 조치, 예방 조치 하시는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합성 생물학을 연구할 때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연구실에서 지켜야 될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격리 시스템을 이제 철저하게 저희가 이제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또 만들어진 생명체가 의도치 않게 외부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는 이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어떤 안전 장치를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합성 생물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생명체들이 자연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예상하지 못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성 생물학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생물 봉쇄 시스템이라고 해서 생물을 정말 봉쇄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은요. 의도하지 않게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생명체가 실험실을 벗어나서 외부 환경에 유출되면은 저희가 그 환경에 의해서 이 미생물이 스스로 사멸될 수 있게 그 생명체 안에다가 장치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험실의 온도는 37도라고 하면 네네. 환경의 온도는 25도로 온도가 바뀐다. 네. 그러면 이 미생물은 온도가 바뀌는 순간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장치를 이제 요 미생물한테 해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험실에서는 37도에서 연구를 하면 되지만 환경에 노출될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합성 생물학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만큼 또 높은 책임감도 필요한 것 같고요. 박사님,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합성 생물학의 핵심 인프라가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이오 파운드리가 무엇이고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합성 생물학에서 핵심 인프라라고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크게 보면 합성생물학 연구와 설계된 생명체의 제작 과정을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 안에서는 자동화해서 대규모로 실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바이오 파운드리는 이제 자동차 제조 공장과 비교를 하자면 그 자동차 설계도에 따라서 자동차를 그 안에서 자동화해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공간 자체를 이제 저희는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부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실험 장비나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놓은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이제 표준화된 어떤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나 네네. DNA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자동차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공장과는 조금 더 다른 형태입니다. 그리고 더 네네.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바이오 파운드리가 합성 생물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복잡한 생물학적 설계와 실험을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명체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수작업으로만 진행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파운드리가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자동화해서 동시에 많은 생명체를 저희가 만들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공장에서 여러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DBTL 사이클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수동으로 하게 되면 정말 많은 연구원과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서 그쵸, 그쵸.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오 파운드리의 자동화 시스템은 DNA 설계부터 시작해서 네. 합성, 생명체 조립, 그리고 실험적 테스트까지 이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인프라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구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빠르게 반복해서 할 수 있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도 가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합성생물학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발견을 더 빨리 실현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오 파운드리가 진짜 이름처럼 설계한 생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인 것이군요. 생물과 공장, 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은데 우수한 성능의 생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자 하는 합성 생물학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조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기 기관의 개발로 인한 기계화,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량 생산. 인류는 이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켜왔는데요. 이제 공장은 산업의 최전선에서 연구 장비가 가득한 이제 실험실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대규모 실험 데이터를 축적시켜 줄 수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파급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저희가 앞으로 향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엉뚱한 질문도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잘 포장해 주시고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또 주목받고 있는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이대희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